자, 공동체가 유지되는 거버넌스 모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회사 다녀본 사람들은 거버넌스 즉 체계, 프로세스와 시스템 어떤 기준점을 중심으로 주냐 이런 것들을 몸으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만약 그 회사에서 자신의 역량을 펼치지 못하거나 약속한 계약이 이행되지도 않는데 아무런 처벌이 없다면 그 거버넌스의 절박함을 이용해서 처참해질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회 전체를 확대해 볼게요. 마피아와 군대는 동일하게 무력을 사용합니다. 근데 각각 절제라는 이 행동을 통해서 다른 감정을 느껴요. 마피아는 공동체의 기생충적인 집단이에요. 프리라이더에 가깝죠. 최대한 돈 세탁도 하고 일반 사람들,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뜯습니다. 근데 군대는 어때요? 공동체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같은 폭력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무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달라요. 이들은 군대는 자유를 수요하기 위한 집단이면서 그 목적 이외에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네가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약을 받지만은 그 외에 개인적인 행동이 제약을 받지는 않아요. 하지만 마피아는 제약을 받죠. 무력을 가지지만 마피아는 절제하지 않고 자유를 책임 없이 사용합니다. 군인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면서 국가라는 공동체에 헌신하면서 많은 절제를 해요. 이 차이가 커요. 그러면서 군인은 마피아보다 더 큰 위험을 감수합니다. 자, 그럼 정부는 군인들에게 계급 이동성의 기회를 보상해줘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그게 시민권이나 대학 등록금, 전후 보상금 같은 건데 미국의 많은 지출 항목 중 가장 많은 게 인건비입니다. 반면 징병제 국가에서는 사실 전 군인에게 그런 걸 제공해주긴 어려워요. 사람 목숨 중시하는 이스라엘이라 그리 고연봉은 아닌데 그 중시하는 이스라엘도 그 고연봉은 못하는데 대신에 군에서 여러 가지 학습 기회 제공하고 장교들에겐 창업 기회 제공하고 나름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그 모병제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있긴 있는데 왜냐하면 소수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근데 징병제에서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더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싸게 제공해 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기억하기에 이스라엘도 한 10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거버넌스에서는 때때로 마피아가 군인보다 더 나은 생활을 보장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회는 무너져요. 무너져야 마땅한 사회고. 그래서 이렇게 법대 쪽으로 보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엄벌주의를 추구합니다. 유럽은 교화주의를 추구해요. 캘리포니아에 경범죄 처벌 안 하니까 완전 다작살르고 일하는 사람은 안 맞고 그냥 냅두고 있죠. 그러면 점점 시장은 죽어가고 결국에는 치안까지 망해가고 있죠. 진짜 고담처럼 되는 거는 좋게 풀린 거였어요. 시장이 동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진보 진영 정치계에 연결되어 있는 한국의 많은 변호사도 교화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엄벌주의를 비판을 해요. 이게 우리나라가 처벌이 애매하게 돌아가는 이유입니다. 유럽식 교화주의를 한국에 도입하면서 인권거리고 대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법 체류자도 안 쫓아내죠. 그래서 이런 거버넌스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건 나를 위해서지 그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라일리 레이크 법 1호죠. 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구조와 기능이 만들어지고 공동체가 동작하는 겁니다. 이게 모럴이에요. 공동체의 모럴. 다른 게 모럴이 아니라. 공동체는 크게 4가지를 약속합니다. 번영, 자유, 안정, 법치주의. 이게 완전히 안 되더라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 공동체의 모럴을 특정 직업을 도와주는 방식. 가난하니까 도와주는 게 아니라 특정 직업을 도와줘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조지는 겁니다. 자, 미국의 거버넌스 정치 체계는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고 실행 객체인 사람들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데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저게 미국의 인재풀이에요. 근데 중국은 민족주의죠. 집단주의고. 14억 안에서 아무리 키워봐야 솔직히 미국을 이긴다는 거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일 잘하는 인재들이
야망에 뒤집힌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데 그걸 이긴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 지금의 하드파워가 위태롭긴 해도 완전히 제압하겠다는 거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중국이 버티려면 방어적 태세를 취해야 돼요. 솔직히 다들 이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은 내생적으로 중산층이 무너져서 무너지는 거 말고는 무너지기 어렵다. 반면 유럽의 모델은 뭐냐? 구조를 짜놓고 거기에 배치를 합니다. 구조주의예요. 괜히 구조를 해석하는 해석하기 프랑스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서로 영향을 미치지만 전체적으로 얘들은 구조주의적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완전 진짜 오리지널리티, 전통 이런 거 되게 중시하고 자기네들 구조를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구조를 개선하는 상태에서 거기서 사람을 배치하는 느낌이고, 독일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신분이 정해지는 것 같은데 노동자로 들어가면 평생 노동자. 교육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엘리트는 처음부터 엘리트. 그런 시스템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는 기능의 제약이거든요. 그 기능은 구조를 바꾸는 미래의 가능성이기도 하지만 제약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하는 거고, 그 기능을 만드는 것도 구조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 만드는데, 구조는 공동체적이고요. 기능은 개인이 만들죠. 실행객체, 즉 미래 세대들이 하는 겁니다. 중년들은 보통 엔지니어 수명은 40세예요. 40세 이후부터는 프로세스나 뭐 이런 것들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기회가 40 정도 되어야 할 수 있고, 그 구조를 남이 만든 구조에서 안주하는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 위로 올라가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것들은 대단히 이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미래 세대가 미래를 만들고 그 세대가 계급 이동성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지금 보면 미국, 유럽인데 정확히는 미국과 영국이 실질 임금 상승세예요. 2024년 이때부터. 그래서 지금 이제 월스트리트 애들이 물린 건데, 제가 미국 실질 임금을 2월, 3월에 봤어요. 플러스예요. 고성장 디플레이션이 나려면은 실질 임금이 올라가야 됩니다. 플러스예요. 유럽도 플러스예요. 근데 중국은 제가 보기에는 저거 실질 임금 마이너스입니다. 어쨌든 이런 거버넌스가 어떻게 동작하는가에 따라서 계급 이동성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저런 것들 다 하나하나 숫자를 보고 움직이는 게 계급 이동성이에요. 우리나라는 저런 데이터 기반 안 하잖아요. 감으로 하잖아요. 진짜 감으로 그럴듯하게 쇼 하잖아요. 쇼. 데이터 안 봐. 자, 캐나다, 미국, 영국이 주도하는 실질 임금 상승과 같은 이런 결과는 거버넌스의 결과입니다. 계급 이동성. 거시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 든 사람은 청년들에게 이 연봉의 순위를 내주게 되지만 청년들은 그걸로 추월 차선으로 인플레이션화된 자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집이든 뭐든 좀 더 비싸졌을 테니까. 노인들은 대신에 그 자산으로 자신의 노후 생활을 도움을 받아요. 이게 금융화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황의 거버넌스입니다. 근데 반대도 있어요. 기존의 땅을 장악한 사람들이 지대 추구하듯이 인건비 빼먹기를 하면서 뭐 중소기업에서 인건비 빼먹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임대료 빼먹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노드를 확장하지도 않고 새로운 노드를 만들지도 않는 경향이 커요. 그런 사람들이 자산 이득만 얻어가면서 기존 노드만 지키기만 하면, 성장을 안 하면 청년들이 올라갈 새로운 노드가 필요합니다. 매년 새로운 노동 인력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기존 노드에서 확장을 안 해요. 그런데 실버 민주주의로 청년들에게 연금 부담만 주면서 더욱 자유롭게 써야 될 소득까지 줄이는 결과를 만들게 되면 그 공동체의 미래는 끝입니다. 어떤 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사실 많은 나라가 이러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프랑스, 독일도 미래가 그렇게 우리나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솔직히 프랑스, 독일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쟤네들은 미래가 있나? 쟤들은 할아버지 국가라 가지고. 그나마 일본은 투자금이 돌아가가지고 일자리 늘어나고 지금 실질 임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쌀값이 너무 올라가서 쟤들은 좀 이상한 나라라서, 일본은 너무 저기는 그 자기네들끼리 헤쳐먹는 게 많은. 한국 걱정이나 하자. 어쨌든 저는 한국이 유럽을 따라잡다거나 일본이 유럽 이상이란 거에 절대 동의하지 못합니다. 데이터를 보는 국가가 어떻게
데이터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국가와 비교를 합니까? 그거 기본도 안 해요. 반면 실행 객체까지 보고 백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미국이라면 유럽은 구조를 그대로 쌓아놓고 실행 객체로 움직이는 겁니다. 미국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엑셀이에요. 텅빈 엑셀. 근데 유럽은 엑셀에 플랫폼 템플릿이 다 짜있어. 거기에 숫자만 집어넣어라. 이런 식으로 가는 국가입니다. 그 차이가 큽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부러운 건 이거죠. 일본의 구인배수 2.28, 한국의 구인배수 0.28. 사실 일본이 망한다 소리하는 거 제일 어이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탈리아, 유럽. 근데 저는 일본보다는 유럽이 더 먼저 망할 것 같은데, 그 얘들 캘리포니아 망하듯이 PC주의 적용된 국가가 지금 현재 전부 다 망하고 있거든요. 혼합 경제나. 근데 일본은 그냥 그 PC주의 적용 안 되고 전통적인 케인즈주의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 안 망하는 구조인데. 난민, 혼합 경제, ESG로 화석 에너지 퇴출을 추구한 대가로 캘리포니아 몰락이랑 똑같은 구조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어쨌든 비율은 비율이에요. 절대 감성으로 바꿀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게 좌파의 한계고. 자, 제가 아무리 유럽을 비판했다 쳐도 아시아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는 대체로 쟤들은 우리도 포함해서 데이터 기반을 결정하지 않아요. 감으로 운영해요. 제가 보기엔. 제조업이 많아서 그런지 국가 경제 운영 방식이 거의 대공황 수준으로 운영한다는 느낌 진짜 자주 듭니다. 한국의 데이터를 제일 많이 보고 고심하는 쪽은 제가 보기엔 KDI랑 한국은행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아시아는 주로 매핑이에요. 윗대가리 몇몇이 희망하는 구조가 있어요. 거기에 낭만적인 뽕이 차 있어요. 머리가 아니라 대가리 수준입니다. 대가리. 그게 대가리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실의 희망 구조에 맞지 않으면 자르고 실행개체로 잘라냅니다. 예를 들어 게임 방송을 최대한 없앴죠. 없애고 K-팝 키웠죠. 분명 게임 업계가 훨씬 돈을 많이 버는데 그 게임 업계를 최대한 배제하려고 했고요. 통계도 조작하고 선택된 세대의 세력 이쪽을 통해서 언론을 컨트롤하고 그 사람들을 절박하게 만듭니다. 일자리는 신규 취업 인력보다 숫자가 적고 그 절박함을 이용해서 싸게 굴려 먹는 청년 착취 구조를 가져요. 위에서 이야기한 절박함으로 이용하는 구조죠. 데이터를 하나도 안 보고 활용되지도 않는데 이거 집값 통계 조작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통계 조작 어디서 많이 해요? 중국에서 많이 해요. 이거 중국 경제나 꼬라지 하는 거지. 할당제 집어넣고 진짜 쓰레기 같은 세대들이 넘쳐흐른 국가란 걸 진짜 자주 느낍니다. 이거 중국에서 나는 통계 조작이에요. 근데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학회인 척 굴면서 정부 돈을 타먹는 이런 좌파 전략 이런 거. 보수는 다르냐? 아시아 정치인 자체가 일을 못합니다. 그냥 뭔가라서 열심히 할 뿐이에요. 탄핵 전국에서 보수가 많은 중도자들이 탄핵 반대 시위에 나섰어요. 보수가 아닌 사람들이. 근데 좌파가 된 시민들의 분노를 이용해서 모두가 애국 보수인 것처럼 세력 키우기에 나섰습니다. 이거 뭐 좌파하는 방식이잖아. 광장민주주의에 쓱 끼어들어 자기들이 세력인 것처럼 포섭하는 거. 미투 운동을 페미니즘 운동인 것처럼 교묘하게 해서 세력 키우게 하는 거. 그걸 페미니스트의 일상무로 사용하게 만들었고 동조하게 만든 거. 전형적으로 좌파들이 하는 모략, 직접 민주주의, 직접 행동이잖아요. 지들이 좌파들보다 직접 투쟁과 문화적 헤게모니 더 잘하나? 언제부터 좌파 이론 추종해서 니네들도 조용한 혁명하려고? 지금도 좌파들은 유튜브가 실시간으로 교묘하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거 뒤늦게 따라서 하려고? 청년의 절박함을 만들고 노동으로 착취하고 고통으로 정치적 팜플렛을 뿌립니다. 그러면서 보수적 가치 어쩌고 저쩌고. 심지어 그래 보수화 시킬 거면은 적을 정확하게 알려줘야지. 구분하지 말고 모두 공산주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지금 저 말고 사회주의에 대해서 주류 사회주의에 대해서 이 정도로 설명하고 있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무능해요. 무능. 그냥 인간 자체가. 쟤들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게으릅니다. 제가 보기엔. 게을러요. 별로 일을 열심히 할 생각이 없어.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늙었어요. 좌파는 느낌 하나 딱 주고 이렇습니다 하고 대놓고 개소리하고 그러면서 뭔가 그럴듯하게 감정만 이슈 주고 느낌만 주면 끝나거든요. 근데 보수 쪽 얘들은 그냥 쓰레기예요. 우리 윗세대는 다 쓰레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대다수 한 70%는 쓰레기라고 장담합니다. 보수는 무능하고 좌파는 선을 한참 전에 넘었고 그렇게 중국이도 좋아하고 환호하는 파면 단계까지 만들었는데 우리가 승리했다 하면서 그 와중에 진보 언론이 CBS와 노컷뉴스는 최대한 어조가 이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소프트 파워는 의미 없습니다. 좌파들이 장악했기 때문에 이제 뭐 좋게 말하고 우리 공동체입니다. 같은 공동체 모럴이 지금 다 깨졌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1등 노예가 되는 건 선택입니다. 저는 1등 노예를 만들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1등 노예가 되지 말라.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라고 이러는 겁니다. 호들을 위하여. 자,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공세적으로 나아가십시오. 비판적 소비, 비판적 이야기라는데 여러분 비판적 소비, 비판적 이야기, 비판적으로 보는 거 이런 게 좌파적인 헤게모니 전략이거든요. 적에게 배울 거면 비판적으로 소비하는 거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그거 비혼 그리고 국제결혼 이거예요. 비판적 소비하는 거 이거예요. 지네들이 지네 방식에 그대로 당한 게 이거예요. 저도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판적 소비. 온라인으로 하십시오. 청년들에게 좀 돈을 모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또 우리 일자리로 돌아오고 그렇게 되면 우리 감성에 맞는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테니까 일자리가 늘어날 거고. 이게 비판적 소비예요. 이게 좌파들이 하는 헤게모니 저쪽 하는 비판적으로 소비하고 뭐 PC 찍고 이거 하는 게 이겁니다. 이런 걸 역으로 금방 써먹어야지 무슨 광장민주주의 똑같은 거 저런 거 하고 앉아있고 답도 없습니다. 이 진지전은 여러분들의 청년 환경기와 고통을 수집하면서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악마의 짓거리입니다. 결국 정부돈과 여러분들의 무비판 무관심에 의존합니다. 문과를 상대로 이과가 감정 싸움 여론 선동을 못 이깁니다. 근데 이과는 돈이 있죠. 비판적 소비가 가능해요. 강점 하드파워를 쓸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트럼프가 지금 관세 매기는 거 비판적 소비구나. 소비는 미국이 아니까 이런 겁니다. 하드파워를 만드십시오. 하드파워에 집중하십시오. 오히려 적극적으로 실증 지식 욕구를 갖추길 바랍니다. 미국처럼 선이 있다는 거 알려주고 휘둘러야 됩니다. 데카르트처럼 의심하고 그러라고 제가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저를 의심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도 100% 맞지는 않을 테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교수님들 하는 이야기 한 70% 정도는 맞고 30% 정도는 틀린 것 같은데. 노벨상 수상자도 틀려가지고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냈어요. 그러면서 아닌 척 굴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한 정리고 그게 제가 정의한 제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은 1등 노예가 되지 않게 하고 선택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거. 저를 비판하는 과정에도 여러분들은 다른 세계관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그게 자유주의예요. 맹신은 인생의 재앙이고요. 의심은 인생의 힘입니다. 책임은 스스로 지는 거고. 자, 우리가 모두 보수였다고 해보세요. 쟤네들 똑같이 좌파처럼 됩니다. 전 못 믿을 놈들이에요, 둘 다. 그래서 다 이놈이다. 왜냐면 서로 게리맨더링 해서 나눠 먹으니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중국인 자체를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태어나서 불쌍한 거죠. 저 10억 인구를 그냥 굶어 죽게 내버려 두고 있잖아요. 그 중국인이 중공에게 버려지고 외국이 어떤지도 모르고 태어난 곳에서 원래 그런 듯 처참하게 살고 있는 북한식 세뇌를 하는 거죠. 저런 거 극복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가 문화적 헤게모니에서 상호의존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것처럼 중국 안에서 저런 식으로 아예 사람을 완전 차단하고 저렇게 하는 게 원래 주변에 다 이러니까 이런가 보다. 이 주변 영향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우리가 밖에서 보면은 뭐 너네들 왜 반란을 못 일으키냐 이러지만은 진짜 저게 진짜 거버넌스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치 무관심에서 저 개판 나는 거버넌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은
이걸 구분합니까? 안 합니다. 중국인이라고 봅니다. 중공의 소수 엘리트 몇몇이 결정해가지고 강제화시킨 걸 중국인이라고 보고 개인에게 책임을 지게끔 합니다. 한국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피해를 주기 전에 미리 망가뜨리든 뭘 하든 수단을 내야 됩니다. 적어도 1등 로열은 되지 마십시오. 주인이 되는 길이 1등 로열보다 훨씬 더 험난하지만 당연하게 갈 수 있는 고점의 길일 겁니다.